안녕하세요. 실무 나갈 차례죠. 유약지 113쪽입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에 종강이죠 또? 그럼 이론 종강이네 이제. 시간 잘 갑니다. 문제집이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은데. 자, 113쪽 그 중개 실무 들어갑니다. 실무는 출제 비중이 30%죠. 30% 갖고 있고 통상 최근 시험은 이제 12개 정도가 아니고 10개 정도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무의 총설인데 113쪽에 실무의 총설. 이건 뭐 시험에 내지 않지만 전체 실무에 대한 윤곽이죠. 실무가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을과 거래하십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한다. 실무가 진행된 과정. 자,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서부터 실무는 일단 출발해요. 그럼 중개 의뢰가 있었다는 얘기는 중개계약의 체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 A는 토지를 어떻게 중개할까 하고 계획을 세워요. 이게 두 번째고, 다음에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조사 확인을 들어갑니다. 이게 실무의 세 번째 단계.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을을 상대로 판매 활동을 펼칩니다. 이게 바로 중개 활동이고 실무의 네 번째 단계. 그런 다음에 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면 중개는 완성된 거죠. 그래서 계약서 작성 교부해주고 확인 설명서도 작성 교부를 다 해줍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잔금 이행, 등기 서류 교부를 관여하죠. 계약의 이행에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실무는 이렇게 진행되고요. 실무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걸 따지는데 이건 실익이 없습니다. 따질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이론적으로 일단은 실무의 범위는 중개계약서부터 거래계약 체결까지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계약의 이행은 중개 완성 후의 문제니까 일단 실무의 범위로 잡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에 벌어지는 개공의 활동 중에서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활동만 실무로 잡아요. 그러면 계약 체결과 전혀 무관한 정보망에 가입한다든가 또는 고용인을 고용하거나 이제 해고한다든가 또는 공인인구사협회에 가입한다든가 보증을 설정한다 또는 인장을 등록한다. 모두 실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중개업을 영위하게 한 전제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무의 범위는 중개계약 계획, 조사 확인, 중개활동, 계약서의 작성, 설명서의 작성이고요. 그러면 계약의 이행에 관여하는 것은 일단은 실무가 아니라겠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단행법들, 요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다 공부합니다. 등기 관련 법으로서 부동산 등기 특별주치법, 실명법, 주임법, 상임법, 경매, 대리인 등록 규칙 이걸 공부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단행법들이 모여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 비중은 일단은 조사 확인해서 약 4개 정도, 그 다음에 요 계약의 이행에서 약 4개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8개 이상 무조건 출제하고 나머지 기타에서 이제 2개 정도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통상 최근에는 8개 내지 10개 정도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은 출제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조사 확인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게 실무의 총설이 있습니다. 넘어가죠. 이제 중개계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14쪽 중개 의뢰 접수 및 중개계약. 자, 이 부분은 지금 최근 시험에서 출제 안 하고 있고 마지막 출제가 지금 21회로 현재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데 원래 실무에서 중개계약이 나온다는 것은 중개계약서 작성 요령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중개계약서 작성 요령을 시험에서 출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서식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중개계약 서식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는가, 이게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가 볼 부분인데, 자, 일단 이제 이론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니까 털불은 털어야죠. 보고는 가야죠.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소집이 나와 있습니다. 고객 수집대 당한다 이랬는데 중개대상물이나 고객을 우리 개공이 수집을 하시는 거예요. 수집을 하는데 개공이 직접 호별 방문을 해서 수집을 합니다. 그럼 직접 수입 방법이죠 이게. 또 공지 공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돌아다니면서 빈 집을 조사합니다. 빈 땅을 조사합니다. 이것도 직접 수입 방법이에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관훈상제에 참석하잖아요. 그래갖고 거기 오신 분들에게 직접 의뢰를 받는다. 그럼 직접 수입 방법이에요. 그런데 제3자를 통하여 수집하잖아요. 그럼 이것을 간접 수입 방법이라고 해요. 이거를. 자, 그래서 이제 제3자를 통한 방법. 그러니까 종전에 왔던 손님을 통하여 만약에 의뢰를 받는다. 그럼 간접 수입 방법이에요. 관훈상제에 참석했잖아요. 개공이 관훈상제에 참석해서
거기 오신 분들에게 직접 의뢰를 받으면 직접 수입 방법이에요. 근데 거기 오신 분들을 통하여 의뢰받잖아요. 그럼 이거는 간접 수입 방법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제3자를 통한 방법이 간접 리스팅인데 이 간접 리스팅에 제3자가 들어가서는 안 될 자가 딱 한 명 있어요. 제3자로 들어가서는 안 될 자가. 그 자가 누구다?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는 순간 이건 금지행위죠. 그러니까 제3자에는 무등록업자를 통하면 안 된다. 이 정도만 참고하세요. 거기 그 숟가락 표시 리스팅 뭔지 아시겠죠? 리스팅이란 표현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로 중개계약이라는 의미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의뢰받는 것 이 정도 참고해 두시고요. 자, 이제 중개계약으로 들어갑니다. 중개계약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여기서 접근하는데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민법의 탄력을 받고 있으니까 잘 아십니다. 우리 중개계약, 우리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다, 상사중개다. 예? 민사중개, 상사중개. 민사중개죠. 상행위를 소개하면 상사중개라고 그랬어요. 근데 갑과 을이 토지를 사고 파는 거예요. 이건 상행위가 아니에요. 영업으로 하는 행위가 상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개하면 상사중개인데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예요. 그러나 개공은 상인이다 아니다? 상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중개행위는 상행위 아니에요. 상행이다. 그렇다고 상사중개를 하시면 안 돼요. 이 둘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거예요. 이건 영업을 위하여 사고 파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고 파는 행위는 상행위가 아닙니다. 민사거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동산 중개는 민사중개.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 부동산 중개는 낙성계약 맞아요? 분류식 계약 맞죠? 다음에 유상계약 맞죠? 보수가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 다음에 쌍무계약 맞습니까? 조건부 특수한 쌍무계약이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중개계약이 완전한 쌍무계약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의뢰인의 보수지급 채무에 대응하여 개공이 중개 완성의 채무를 부담해야 돼요. 우리 개공한테 근데 중개 완성의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떠한 경우라도 중개 완성 채무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지급 채무에 대응하여 중개 완성 채무가 대응하면 완전한 쌍무계약이 되는데 우리 판례는 중개 완성의 채무는 없지만 개공은 보수지급 의무에 대응하여 선관주의 의무라든가 신의성실 의무가 대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특수한 쌍무계약이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예요. 이게. 자, 그다음 참고하시고 우리 부동산 중개계약 민법상 계약 중에 뭐와 유사하다 했습니까? 위임. 위임 유사의 비전형 계약이죠. 민법전의 형태가 없는 계약, 비전형 계약에 속합니다. 무명계약에 속해요. 이름도 없어요. 민법전에. 그러니까 무명계약입니다. 참고하시고 중개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계속적 계약 맞죠? 그다음에 이제 의무적 계약이자 체결이 강제되는 계약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혼합 계약의 성격이 있어요. 위임의 성격이 가장 강하지만 도급 또는 현상 광고, 고용 이런 성격도 있더라. 그래서 혼합 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다음 그 옆에 서면화 유형화의 장점이 있죠. 우리 부동산 중개 계약은 이거 통상적으로 구두로 체결하잖아요. 내 아파트 팔아주세요. 알았어요. 이게 다죠. 이게 답니다. 근데 중개 계약서를 언제나 쓴다. 그럼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이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10회 때 11회 때 출제한 바가 있는데 중개계약 서면화의 장점은 일단은 추정을 해보면 중개계약서를 언제나 쓴다면 계약 내용이 명확해지죠. 그럼 계약 내용이 명확해지면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분쟁을 확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계약서를 언제나 씁니다. 그러면 문서화되기 때문에 개공이 의뢰인의 등을 치는 일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져요. 개공이 의뢰인 사기치는 게 적어지겠죠. 문서화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주적으로 계약 내용에 대하여 지들이 통제하는 거예요. 자주 통제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개업공사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줄이겠죠. 아니, 개공이 의뢰인의 등치는 일이 적어지니까 정부가 규제를 들어가겠죠. 간섭을 줄이게 되고, 그 다음에 기록이 남으니까 부동산 유통시장입니다. 유통시장이 정비되고 근대화되지 않겠어요?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성적 거래를 많이 하는 투기라든가 이런 무등록 중개업자 출현 이런 이자들을 막을 수 있겠죠. 투기를 방지할 수도 있어요. 기록이 남아버리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자유분방 이렇게 저는 암기시켰는데 이거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고 마지막 동그라미 5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중개업의 전문성 제고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전속을 활성화시킨다고 그랬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중개계약서를 언제나 쓰게 되면 전속계약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날 거다. 왜 그러냐면 중개계약서를 언제나 쓰게 되면요. 의뢰인이 쉽게 다른 집에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죠. 그럼 일반 중개계약 체결이 줄어들죠. 거꾸로 전속이 늘어나요. 그럼 전속이 늘어나면 개공의 보수 확보가
좋아지죠. 용이해집니다. 그러면 개공의 수입이 늘어나죠. 그러면 개공이 딴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중개업에만 전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개업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어요. 참고해 두세요. 이게. 자, 그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중개계약의 종류 및 특징이 나와 있는데 중개계약의 종류에 대해서는요. 일단 개념 파악하는 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해 두셔야 되고 중개계약의 종류, 구분 기준이 뭐냐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 권한의 부여 형태에 따른 구분이에요. 중개대 상물에 대하여 개공이 어느 정도의 독점력을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과 독점 중개계약으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건 독점력에 따른 구분이에요.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은 독점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은 어느 정도 있죠. 독점 중개계약 독점력이 가장 강합니다. 이거는. 그럼 일반 중개계약은 우리가 잘 알아요. 다수의 개공한테 중개 의뢰하고 그중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켜준 개공한테 보수를 주는 형태죠.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형태라는 점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법 22조에 추상적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죠. 이렇게. 자, 그럼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이것도 법령 시간에 공부했는데 이거 전속 중개계약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이 역시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 공인사업상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중개 형태죠. 일반과 전속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게 전속이 일반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우리가 22조에서 공부하고 넘어왔는데 그럼 일반 중개계약은 통상적으로 구두로 체결하잖아요. 그럼 중개 의뢰 내용이 명확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분쟁의 소지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의 단점을 미국에서는 한마디로 이건 소송의 초대장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억나세요? Everybody's business is nobody's business. 모두가 물건을 받은 거죠. 어느 누구도 책임 있는 서비스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가 책임지는 일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것도 일반 중개의 단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체결되고 있고요. 이게. 그래서 장점이라고는 당최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 중개가 서식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이 서식을 사용할 의무는 없다. 보관의 의무도 없다. 잘 알고 있고. 다음 이제 전속 중개계약이에요. 전속 중개계약은 이제 특정 개업공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사에 하나여 중개를 이제 하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이게 전속이고요. 그럼 독점 중개계약도 물건을 혼자 받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혼자 받는다는 점은 전속과 독점이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어디 있냐면 전속과 독점의 차이점은 서발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에 둘이 차이가 있어요. 이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죠 지금. 그러면 전속은 서발상을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허용하죠.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죠. 그러면 서발상과 전속의 경우는 거래를 했습니다. 이때는 중개 보수는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개공이 지출한 비용만 물어주고 있죠. 자, 그런데 독점이에요. 독점은 서발상 자체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을지라도 이거 보수를 지급해야 돼요. 보수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공한테 가장 유리한 형태의 중개계약이 뭐예요? 독점이죠. 근데 독점이 우리 법에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지금? 안 들어왔어요. 전속이 들어왔죠. 독점은 우리의 법감정과 맞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중개 의뢰해놓고 자신이 우연히 만난 상대방과 거래해버린 거예요. 보수 주실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점에서 전속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속은 일본에서 가장 성행하는 중개계약 제도예요. 독점은 미국에서 가장 성행하죠. 그래서 개공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사회에서는 독점이나 전속이 자동방으로 유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독점은 우리의 법감정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타협점에서 이제 전속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그럼 독점은 거래가 성사가 되기만 하면 보수를 받을 수 있죠. 그럼 보수 확보가 용이해졌죠 지금. 그러니까 중개업에 대한 대형화, 기업화의 장점을 이룩할 수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요 기업화의 장점을 이룩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독점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일반이 가장 성행하고요. 보수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화 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죠.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개업공사와 또는 중개의뢰인의 숫자에 따른 구분이에요. 이제 중개행에 관여하는 주체의 수에 따른 구분인데 이거는 단독중개약과 공동중개약으로 구분합니다. 단독중개약 개념을 인정을 안 하는 견해도 있는데 의뢰인 1인과 개공 1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 이것을 단독중개약이라고 해요. 그럼 공동중개약은 뭐냐면요. 개공이 다수이거나
또는 의뢰인이 다수인 경우가 바로 공동중개계약이다. 이게 그럼 공동의 특징을 따져보면 개공 여러 명이 협력 중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공동중개약은 개공 여러 명이 협력 중개하는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속 중개를 가능하게 하겠죠.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이제 해줍니다. 또 현대 사회에서는 지금 공동중개가 대단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개업공사들끼리 서로 물건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죠. 그래서 공동중개약은 정보통신 시대에 아주 적합한 이상적인 형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중개업에 대한 조직화, 능률화, 분업화,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공동이에요. 그래서 단독과 공동은 중개에 관여하는 주체의 수에 따른 구분이다.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 넘어갑니다. 중개보수의 지급 방법에 따른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중개보수를 어떻게 지급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정률 중개계약이 있고 정가 중개계약이 있고 다음에 순가 중개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률 중개계약은 보수 요율을 정한 거죠. 중개보수 요율을 정하여 하는 중개계약 0.7%로 하자 이렇게. 다음에 정가 중개계약은 중개보수액을 정하여 하는 중개계약이에요. 다음에 순가 중개계약은 차액으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거죠. 그럼 순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지행에서 들어봤어요. 그러면 요 순가 중개약을 체결했다 하여 당연히 보수 초과에 걸려서 금지행위가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순가 중개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초과했을 때 비로소 금지행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으로 금지되는 중개계약일 뿐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중개계약은 아니다. 그러나 기업공사는 말이에요. 그 차액을 많이 챙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일세를 물러나게 할 우려가 있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형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금지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당연 금지는 아니라는 거. 이 정도.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중개계약의 종류를 다 따져봤는데 기준에 따른 이제 요 형태를 다 따져봤는데 독점이면서 공동이면서 순가일 수 있나요? 독점 중개계약이면서 공동 중개계약이면서 순가 중개계약일 수 있냐고요? 있죠.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 단체한테 거기만 물건을 주면서 단체한테 물건을 주면서 거기만 차액을 모두 가져라. 그럼 순가이면서 독점이면서 공동일 수 있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구분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서로 결합이 가능합니다. 순가는 전속이나 독점하고 친해요. 순가로 가는 경우는 독점이나 전속으로 가야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돈이 되죠. 노두 차액 챙겨라. 노두 차액 챙겨라. 노두 차액 챙겨라. 그러면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가중개약은 독점이나 전속과 친해요. 그래서 구분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순가이면서 전속이면서 공동일 수 있어요. 참고하세요. 자, 그럼 참고하시고 거기 참고 부분에 제2중개계약이 있는데 이거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중개의뢰의 접수처리인데 물건을 의뢰인에게 받으면서 뭘 물어봐야 되는 거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이것도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117쪽에 전속중개계약서 및 일반중개서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출제 빈도표가 표시돼 있죠. 20회, 21회 때. 그러니까 서식 내용을 물었다는 얘기죠. 21회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서식 내용을 물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서식 내용을 물어보면 상당히 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을 잡아두는데 전속계약서, 일반중개서 서식 둘 다 있는 거죠. 전속은 사용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보관 의무도 있죠. 근데 일반중개서는 사용 의무, 보관 의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둘이 비교를 딱 해놨는데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권리 의무 이 부분만 둘이 차이가 있고 나머지 3조 유효기한 4조 보수 5조 손해배상 책임 모두 똑같다는 얘기죠. 지금 일반과 전속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속중개약서 개업공사의 의무 해가지고 보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다 들어가 있죠. 문서로 2주일의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기억나요? 다음에 정보 공개해야 되죠. 며칠 내? 7일 내. 망 또는 일간신문이었죠. 망신. 그리고 공개한 내용은 문서로 의뢰인에게 직접 통지하게 돼 있고 비공개 요청 시에는 공개 금지로 돼 있죠.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이런 내용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 전속중개약서 서식입니다. 위약금 지불의 의무라든가 중개보수 50% 범위내에서 소유비용 지불의 의무라든가 확인 설명 의무 이해하는데 협조하라. 이런 의무로 구분되어 있죠.
근데요, 일반 중개계약서 개공의 의무는 어떻게 돼 있냐? 이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라고 돼 있죠, 지금.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개 완성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의뢰인의 권리 의무는 다른 개공한테도 의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 이하나데 협조할 이런 내용이에요. 그다음 이제 3조 유효기간서부터는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유효기간 3개월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합의 확정 이거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중개보수 몇 프로, 그다음에 얼마를 지급한다.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사항이 있네요. 중개보수 과다 수령에서는 차액을 환급하겠다. 이제 재산상 피해 발생하게 할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겠다. 그런 내용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특약을 정할 수 있고요. 그 밖의 사항으로. 그다음에 이제 작성 보강 몇 통 작성한다고요? 2통 작성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이죠, 이거. 그러면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개공이 서명 및 날인해야 될 서류를 말씀드렸죠.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뿐이에요. 두 가지뿐이고 여기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통씩 보관한다고 그랬죠. 자, 그다음 넘깁니다. 이게 뒷면이에요. 전속과 일반 중개서 뒷면인데 요 뒷면은 내용이 둘이 똑같죠. 권리 이전용과 취득용으로 구분돼 있죠. 그래갖고 권리 이전용 매도나 임대를 전속으로 의뢰받았어요. 그럼 여기다 기재하는데 매도나 임대를 전속으로 의뢰받았다. 그러면 의뢰받으면 뭘 기재하게 돼 있냐? 소유자 및 등기 명인이 누군지, 성명, 생년일, 주소 다 기재하게 돼 있고요. 다음에 중개사물에 표시하게 돼 있죠. 건축물란은 5가지예요. 소건, 면구, 용을 기재합니다. 소재지, 건축 연도, 면적, 구조, 용도 이걸 기재하게 돼 있고 그 토지는 소지면 지도를 기재합니다. 소재지, 지목, 면적, 지역지구 현재 용도를 기재해요. 그다음에 은행융자 권리금, 제세 공과금 또는 월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등을 모두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3번 권리관계 쓰게 돼 있고 4번은 규제 및 제한 사항을 쓰게 돼 있고 5번은 의뢰금액 쓰게 돼 있어요. 6번 기타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 지금 권리 이전용에 말이에요. 공시지가 같은 거 기재하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시설물의 상태라든가 벽면도배 상태 이런 거 기재하라는 얘기 없습니다. 맞죠? 이런 거. 그다음 이제 권리 취득용에는 뭘 기재하느냐? 희망 물건의 종류,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 이게 뭐라고요? 종가지조. 종갓집 맘매는 지조가 있어야 된다. 들어본 적 있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 그 손가락질. 그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일반 계약서, 전속 계약서 차이점은 개업공사의 의무와 중개의뢰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모두 똑같다. 이게 그래서 말이에요. 이게 전면적으로 중개계약서 서식 내용을 물어본 적은 이제 아주 오래전이었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다음 중 전속 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1번 공시지가, 2번 건물의 구조, 3번 권리관계, 4번 유효기간, 5번 중개보수. 몇 번? 1번 공시지가죠. 근데 지금은 방금 했으니까 엄청 쉽죠. 근데 느닷없이 이걸 묻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엄청 어려워요.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서식 내용을 물어보는 건 무조건 난이도 상이에요. 그냥 무조건 난이도 상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중개계약 서식 여기까지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 이제 중개대상물의 조사 확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 조사 확인이 이제 실무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과목과 모두 연계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의 세 번째 단계로 들어온 거예요. 조사 확인. 그럼 조사 확인의 의의는 넘어가고 조사 확인의 대상은 확인 설명 사항이 조사 확인 대상이죠. 그다음 이제 조사 확인의 방법을 여기서 공부하는데 조사 확인의 방법은 공부를 발급받아서 조사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공부상 조사. 그다음에 공부의 모든 사항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현장을 답사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현장 조사를 한다. 이걸 개론 시간에는 임장 활동이라고 공부한다고 그랬고 이것 외에도 의뢰인을 통한 조사가 더 있죠. 그래서 물건을 접수하면서 중개 의뢰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고 나아가서 조사 확인했는데 그럼에도 의심이 된다. 그러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도 할 수 있죠. 상태 자료 요건을 행사하여 조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 키포인트는 공부상 조사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공부상 조사 그래갖고 공부의 종류 쭉 나열되었고 토지 임야 대장으로 토지의 어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느냐, 건축물 대장으로 건물의 어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느냐, 지적도 임야도로 이 토지의 어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출제가 됐던 건데 요즘은 출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7회로 돼 있죠. 27회.
사실은 27회 때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한 장을 싹 넘기면 핵심 부분 있죠. 조사 확인 기준 공부와 불일치해결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출제했었어요. 이거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감 잡기 하고 갑니다. 뭐 이런 걸 냈을 땐 여러분들 틀리고 오시면 절대 안 되죠. 우리가 공부가 여러 가지 공부들이 있는데 어떤 공부를 기준으로 물건의 현황을 조사할 거냐. 기준 공부에 대한 내용인데 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걸 물적 사항이라고 그래요.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입니다. 이건 어떤 공부를 기준으로 조사해야 됩니까? 예? 아, 대장. 권리관계입니다. 소유자가 누군지, 저당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권리관계에 대한 기준 공부는 뭐가 돼야 돼요?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가 돼야 됩니다. 이게. 그럼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 규제요. 이건 기준이 되는 공부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시험에서 물어봤었냐면 예를 들어 토지의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열람하였다라고 낸 거예요. OX, X. 이건 기준 공부를 묻는 문제예요. 토지의 소재지죠, 지금. 소재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건에 표시하는 사항이죠. 뭘 우선적으로 열람해야 된다? 토지장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등기부 먼저 열어보고 대장 열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이제 종전에 우리 기출문제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이거를. 근데 이거 누군가 태클을 걸 수 있죠, 지금. 저처럼 아니 등기사항 증명서 소재지 나오잖아요, 지금. 그거 보고 대장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출제를 안 한다는 얘기지. 이거를. 이게. 그래도 만에 하나 나오면 토지의 소재지 확인하기 위해 우선은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했다 그러면 X 하셔야 돼요. 그럼 거꾸로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토지 대장을 열람하였다라고 하면 X라고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누군가 태클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안 내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나 이제 불일치에 관한 문제는 꼭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끼리 서로 안 맞다. 이게 27회 때 출제가 됐던 거예요. 불일치에 관한 문제는 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등기상 기재된 내용이 서로 안 맞았더라 이거예요. 이때는 누가 우선이냐 문제죠. 그러면 만약에 토지의 소재지에 대하여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했어요. 그럼 뭐가 우선이다? 대장이 우선이다. 근데 권리관계에 대한 불일치가 발생했어요. 소유자 인적사항이라든가 또는 소유 지분이 대장과 등기부가 서로 안 맞아버린 거예요. 이때는 당연히 뭐가 우선이다? 등기부가 우선이다. 등기사항 증명서. 그냥 등기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부가 우선이 된다. 이게. 자, 그다음 이제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사항 있잖아요. 건축물 대장에 이게 용도지역 지구구역이 표시되거든요. 그럼 건축물 대장상 용도지역과 토지 이용계 확인상 용도지역이 서로 안 맞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럼 둘 중에 뭐가 우선이다? 토지 이용계 확인서가 우선이에요. 이건 나중에 이제 7, 8월 달에 문제 하면서 아마 이 지문이 나올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요걸 27회 때 물어봤다는 거죠, 이게. 요거를 이렇게 되고 다음에 이제 경계의 불일치가 있어요. 이 경계의 불일치는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럼 공부상 경계라 하면 경계가 어디에 공부에 나타납니까? 어떤 공부에 나타나요? 지적도, 임야도에. 그럼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서로 안 맞아버린 거예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뭐가 우선이다? 지적도상의 경계가 우선이다.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죠. 이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판례를 잠깐 먼저 보고 가는데 거기 그 판례 있지 않습니까? 122쪽을 잠깐 보세요. 122쪽. 판례가 정지돼 있죠.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의 한 필요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정 및 경계는 이름, 그 등록으로 특정되고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진다. 자,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왜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냐? 이거는 저는 특정력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권리의 추정력이라는 거 공부했죠?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는 추정력이 있죠. 근데 공신력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추정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로 성춘향이 등기가 돼 있으면 성춘향의 이름, 소유자란 추정적인 효력이 있다는 얘기죠, 이거.
그와 비슷하게 토지 대장상 면적이 이 토지가 100제곱미터로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토지는 일단 면적이 100제곱미터라는 추정적인 효력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계가 불일치했잖아요. 그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은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이 특정력 때문에 이거를. 그럼 토지 소유권의 범위라는 것도 현실의 경계와는 관계없이 공부상 경계로 확정되어지는 것이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후단에 있는 견해가 아닙니까? 토지 소유권의 범위도 공부상 경계로 확정되어진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 판례의 태도였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이제 2번 판례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특정력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3번 판례를 보시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한 개의 토지로서 등기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설사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시행됐다 해도 이로써 분필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등기는 무효이다. 이게 뭔 얘기냐? 앞에 말이 뚝 지금 잘렸는데 2번 판례 다 읽어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 토지가 토지 대장상으로는 분필이 된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 토지를 등기부를 열어봤더니 등기부상으로는 이 토지가 분필의 등기가 돼 있는 거죠. 희한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가 어떻게 됐느냐? 토지 대장상으로 이 토지가 분필이 된 바가 없다면 서로 등기부상 이게 분필의 등기가 되어 있다라도 이 등기는 무효라고 한 거예요. 이 정도로 특정력을 확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3번 판례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분필 등기 효력 무효라고 돼 있죠 지금 제목이. 그래서 일단 이해해 두시고, 그럼 이렇게 불일치 경계의 불일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개공은 측량까지 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측량까지 해서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게.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매수인도 측량 의무가 없다는 게 우리 대판이에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저 6번 판례 있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물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됐다고 해도 추정력이 있는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15회 때 딱 한 번 냈던 판례예요. 15회 때. 우리 동사무소에서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물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 대장은 무허가 건물에 대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권리관계를 공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무허가 건물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됐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무허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자로 추정되는 효력도 없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 대장에 내가 소유자로 등재되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추정적인 효력도 없다는 얘기죠, 이거. 이게. 그래서 이제 판례 참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120쪽에 다시 돌아가서 조사 확인의 기준 공부, 불일치 해결 이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감 잡아두시고, 현장 납사를 통한 조사 확인입니다. 이건 이제 공부의 모든 사항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현장 납사할 필요가 있고, 셀링 포인트를 추출하기 위해서도 현장 납사할 필요가 있어요. 또 공부와 현장이 일치하는가 이걸 체크하기 위해서도 현장 납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 짚고 갈까요? 토지 대장에 토지의 경계가 나와요, 안 나와요? 경계 안 나오죠. 그 다음에 토지 모양입니다. 지형. 이것은 토지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경계와 지형은 지적도로 확인할 수 있나요?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 건축물 대장에 건물의 방향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건축물 대장에 건물의 방향이 나오지 않으니 건물의 방향은 현장 답사해야 되겠네요. 맞죠? 이때 기억나세요? 주택입니다. 주택은 방향 조사할 때 뭘 기준으로 조사한다고요? 거실 또는 주실, 안방이나 거실들을 기준으로 주택의 방향을 조사합니다. 거실이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남향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밖의 건축물이에요. 주택이 아닌 그 밖의 건축물은 뭘 기준으로 조사 확인해요? 방향을? 주된 출입구. 주된 출입구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기억나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요? 내진 설계. 나와죠. 건축물 대장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감 잡아두시고, 일단. 자, 그러면 거기까지 이해되고 이제 개별적인 조사 확인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 사항이 조사 확인 대상이라고 했는데, 확인 설명 사항을 이제 순서적으로 나열해 갖고 기본적 사항의 조사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사항의 조사 확인은 이거는 뭐 요즘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재지, 지목, 면적, 경계, 지형, 지세, 건물
이거 이제 조사 방법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죠. 판례 다 소개했고 이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의 조사로 들어갑니다. 권리관계 조사. 자, 이제 권리관계 조사로 들어왔는데 권리관계 조사는 기본적으로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 조사하죠. 그래서 등기부를 통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등기부의 모든 권리가 나타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6회 때까지는 공시법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우리 쪽에서 직접 출제가 되기로 했죠. 이게. 그래서 이제 주로 그런 걸 물어봤었다고 그랬어요. 환매권의 등기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상 증명서 을구를 열람하였다. OX. X죠. 환매권은 소유권에 관한 느끼죠. 을구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이런 식으로. 이거 또 전세권의 기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상 증명서 을구를 확인하였다. 전세권의 기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상 증명서 을구를 열람하였다. OX. X. X 맞아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통상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네? 전세권, 경매권 있다는 건 알죠? 그러면 아니 이거 틀렸다며요. 왜 틀렸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통상적으로 갑구에서 볼 수 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나중에 경매 끝나면 소유자 바뀌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예외적으로 지상권 저당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상권 저당 잡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저당권에 기하여 지상권을 경매한다. 그럼 어디다 해야 돼?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을구해야 되죠. 근데 실무적으로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그냥 갑구에 한다. 그렇게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 얘기죠. 이게. 다음에 등기의 순위. 동순별적 들어봤죠? 동순별적. 동구에서 한 등기의 순위는 순위번호로. 맞죠? 별구에서 한 등기의 순위는 접수번호로. 동순별적 아니야 이게? 이게 동순별적 아니에요? 우리 홍 교수님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물어봤죠. 동구에서 한 등기의 순위는 순위번호로. 그다음에 별구에서 한 등기의 순위는 접수번호로. 등기의 순위가 납니다. 다음에 가등기에게 분등기했어요. 그러면 그 분등기와 양립했으면 중간처벌의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죠. 그래서 그런 거. 그러나 가등기에 기한 가등기 할 수 있나요?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 할 수 있죠.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등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가등기 되고요. 가등기한 가처분 등기 돼요. 그런 등기들은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에요. 가등기 자체를 잡은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가등기 분등기 했을 때는 분등기와 양립을 쓴 중간처분 등기는 전부 다 직권말소 대상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라든가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 등기 이런 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공시법 강의나 해볼까? 심심한데. 그러니까 전에는 제가 우리 쪽에서 토지거래허가제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시고 이런 거 없을 때는 제가 시간이 무지하게 남았겠죠. 공시법도 하고 세법도 하고 공법도 하고 다 그랬다니까. 제가 완전 팔방미인 아닙니까? 민법 알아 하면 또 내가 엄청 잘해요 또 이게. 근데 이제 지금은 다른 과목 강의를 제가 바빠서 못해요. 바빠서 못합니다. 그럼 이제 공법은 안 한 지가 한 10년 됐죠 벌써. 같이 강의 나갔던 공법 교수님이 수업에 들어와갖고 한민우 그놈이 공법 잘하나 봐. 그렇게 나를 한번 디스를 했지. 예? 내 뒤끝이 장렬이잖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학원을 내가 아주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 학원은 공법을 절대 언급을 안 했지. 그 학원 가서는.
끝까지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하고 같이 가는 학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원 가서는 절대 공법을 언급 안 했지. 토지거래과제 통과, 농지법 통과, 다 통과해요. 그러면요, 다른 과목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공법의 내용을 중개법에서 듣잖아요. 왜 이렇게 잘 들어오는지. 맞죠? 공시법의 내용을 중개법에서 들으면 너무 잘 들려. 기억도 잘 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공법 교수님하고 공시법 교수님, 민법 교수님, 계룡 교수님이 바탕을 깔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려운 거 하겠어요, 제가? 공법이 어려운 거 하겠냐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쉬운 것만 골라서 하지. 그러니까 기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탁월하게 하긴 하지만 절대 다른 과목을 잘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래요. 근데 다른 과목 교수님들은 중개법을 못해. 언급을 못해. 모르니까. 근데 중개법은 실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 다 연계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나는 다른 과목 내용을 다 알지. 대충은 다 알고 있죠. 대충은 알고 있으니까 이제 언급이 되는 거고, 뭐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언급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중개법 자체를, 이거를.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런 문제를 출제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공시법의 내용, 이제 그 등기법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요즘은 출제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출제를 했잖아요. 하면은 마치고 와야 됩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마치고 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의외로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여러분들이 보면 실무 쪽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실무를 지금 2주에 걸쳐서 실무를 끝내버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뛰어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 실무 쪽을 그러니까 뛰어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뜨게 되면 여러분들이 당황을 많이 하죠. 근데 요즘 출제 안 하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권리조사 의의에 대한 부분, 우리는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중개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요. 대부분의 중개 사고는 다 권리관계 사고예요, 이게.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어제는 또 등기부를 하나 떼어봤는데 신탁 등기가 돼 있더라고요. 신탁 등기가 요즘 신탁이 유행이잖아요, 또. 부동산 신탁. 신탁이 유행이에요. 그래갖고 요 신탁에 대해서 이거 한번 실무 강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또 합격생도 전화 와가지고 신탁이 돼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 임대차를 소개하는데 주의할 점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네이버 찾아봐라. 잘 돼 있으니까 정리가 네이버 그냥 찾아봐라, 이게.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한 30분 통화했네. 할 수 없이. 어떻게? 일부러 전화했는데 알려줘야지. 그래갖고 뭘 주의해야 되고 뭘 주의해야 되고 뭘 주의해야 되고 이제 가서 이제 뭘 띄워봐라. 신탁 업무 띄워보고 이게 뭐 신탁 업무는 이제 일단 인터넷 발급 안 되니까 등기소 직접 방문해야 된다. 그리고 신탁 업무 내용 해갖고 깨알 같은 것이 써 있는데 그 꼼꼼히 다 챙겨야 된다. 그리고 웬만한 결론, 마지막에 결론은 웬만하면 중개하지 말지. 결론은 그랬어요, 내가. 결론은 웬만하면 중개하지 말지. 이게 자신 없으면 중개하지 말아라. 그냥 덮어라, 그냥 버려라. 그렇게 했는데 돈이 들어갔대. 근데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탁 듣게 돼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또 신탁을 잘 몰라요, 이게. 그래갖고 어쨌든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갖고 오늘 강의하면서 신탁을 한번 해. 자, 그래서 어쨌든 참고해 두시고요. 그래서 그 저 124쪽에 일단은 이제 갑구의 조사, 을구의 조사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갖고 주의해가지고 이제 그게 등기의 원인일자가 아닌 접수일자를 권리를 조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2번에 이게 동순별접 아니에요. 맞죠? 순위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16회 때 물어봤어요. 이거 완전 공시법의 내용이죠, 그냥.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참고만 해 두시고요. 자, 문제는 이제 미공시 원리도 조사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법정상권 미공시 원리 맞아요? 유치권 미공시 원리 맞죠? 예, 맞습니다. 나아가서 분묘기지권, 우리나라 임야에는 대부분 분묘가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분묘기지권을 공부하지만 우리 쪽에서 분묘기지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 장사 등하는 법률이 있죠.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요거를 출제를 현재 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분묘지권 작년에 출제가 됐대요, 안 됐대요? 됐다고 돼 있죠, 지금. 29에 출제가 된 걸로 돼 있어요. 분묘기지권은 출제하기 시작하면 연타석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장사법과 엮어서. 그럼 이제 분묘기권 이제 갑니다. 미공식 원리다. 그럼 분묘기지권의 성질이거든요. 우리 판례이해 확립이 됐는데 이거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죠, 지금.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관습상의 특수지상권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상권 편에서 이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21회 때 뭐라고 물어봤냐면 타인의 토지에 그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자는 사용 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냈어요. 타인의 토지에 그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자는 사용 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를 취득한다. X죠, 이거. 아주 어려운 지문이었죠, 이거. 이거 분묘기권의 성질을 물어본 지문이었거든요. 분묘기권은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라고 그랬죠, 지금. 그러니까 사용 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 사용 대차에 따른 차주의 권리라는 것은 채권이죠. 이게. 그래서 임대차와 사용 대차. 여러분들은 사용 대차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 있죠, 지금. 임대차와 사용 대차의 결정적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임대차는 유상이고 사용대차는 무상이고. 그래서 이제 임차인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권 있지 않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권리 행사를 방해합니다. 그럼 방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냐고요?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되죠. 물권이니까. 그래서 제가 11월 달에 그거 한번 말씀드린 얘기 있잖아요. 제가 농담으로 11월 달 강의를 들으신 분은 그 얘기 들어봤을 텐데 우리 그 2학년 1학기 때 법대 과정에 2학년 1학기 때가 물권편이 들어가요. 물권 총론이 들어가는데 그 외부 교수님이 오셔갖고 강의를 했었어요. 물권법은 외부 교수님이. 근데 선배들 전원에 따르면 중간고사 낼 때 그 교수님은 둘 중에 하나. 물권적 청구권 아니면 또 하나가 뭐였더라? 간접점유. 둘 중에 하나를 내는 거야, 문제를. 둘 중에 하나를 선배들 전원에 따르면 계속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권법이 또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두껍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전부 다 물권적 청구권하고 간접점유만 한 거지. 아니었다. 간접점유하고 점유보조자 있죠. 그 둘 중에 하나를 꼭 낸다는 거야.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저쪽 하늘에 가 있는 그 친구는 간접점유나 점유보조자를 안 내고 교수님이 다른 걸 이제 문제를 또 내버리면 백지를 낼 수는 없으니까 나는 물권적 청구권을 쓰고 나오겠다. F는 안 맞게. 물권적 청구를 그 친구는 하나를 준비를 더 한 거야. 이거 나는 어땠을 것 같아? 나는 물론 다 했지. 그래가지고요 교수님이 딱 들어오셔갖고 문제 쓰잖아요. 칠판에 딱 쓰는데 간접점유에 대하여 논하라. 그러면 기억으로 출발해야 되잖아. 근데 교수님이 미음으로 출발하는 거야. 애들이 전부 다 탄식을 한 거죠. 아, 망했다. 그랬더니 딱 쓰는데 물권적 청구권에 대하여 논하라 이렇게 내버린 거예요. 문제를. 그 친구만 A뿔 맞고 나머지는 쫙 깔았습니다. 다. 나는 뭐 맞았을 것 같아요? A 맞았어요. A. 그래갖고 하여튼 물권적 청구권 지금도 그래서 거의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을. 이게.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 본래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게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행사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 성립 요건입니다. 분묘지권이 성립하는 요건은 일단은 봉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봉분이 있어야 되고 시신이 안치도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봉분이 이렇게 있어야 되고 시신이 앉아 계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누워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성립 요건이니까 일단은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지만 이거 등기함으로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 그럼 봉부는 있으나 시신이 없어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가묘. 이게 장래의 묘소죠. 어르신도 오래 사시라고 가묘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건 취득할 수 없다. 다음에 봉분이 없어요. 시신은 안치가 돼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평장이나 암장. 몰래 모셨거나 평평하게 모셨다는 얘기죠. 이건 분별한 점을 공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취득할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고, 고맙게도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봐요. 우리 쪽에서 이거. 자, 그다음 이제 성립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됐는데, 타인의 토지에 그의 승낙을 받고 설치합니다. 자네 땅에다 내 할머니 집 모시겠네. 그래 하십시오. 그러면 승낙받고 설치합니다. 즉시 취득하는 거 맞아요? 승낙받고 설치해버리면 즉시 취득하는 거죠. 즉시 취득합니다. 다음에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했다라도 시효로 취득할 수 있죠. 그럼 시효 취득이 가능한데 이거는 점유를 몇 년 해야 된다? 20년간 해야 된다. 근데 이 점유가 평온한 점유해야 되고 공공연한 점유해야 되죠. 그래서 평온 공연하게 폭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밀로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20년간 이 분묘에 대해 수호봉사하시면 분묘지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기본적으로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가 맞잖아요. 그럼 분묘기지권자의 점유는 원칙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타주점유다.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가 아니죠. 그러니까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고요. 다만 인접토지가 내 땅인 줄 믿고, 인접토지가 내 땅인 줄 믿고 여기다 분묘를 설치했어요. 이 점유는 자주점유라는 예외적 판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원칙은 타주점유다. 그러면 분묘기권이 역시 또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러면 분묘기권을 포기합니다. 그럼 의사표시로서 포기가 되는 것이지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내 땅에다 분묘를 설치했걸랑요 했는데 이 토지를 파는 거죠.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수인과 분묘 철거 특약을 안 했다든가 이장에 대한 특약을 안 한 상태에서 양도한 거예요. 그럼 내가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가 성립하는 경우였습니다. 이게. 그러면 내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하고 내 땅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인과 나는 조용히 가야 되죠. 맞잖아요? 그래야 내가 분묘권 취득하니까. 근데 사는 입장이라면 반드시 철거 특약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효력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분묘권 취득을 누가 하느냐? 취득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분묘권 취득은 일단은 종손이 취득함이 원칙이다라고 기억합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 이자가 취득합니다. 그러면 제사를 주재한 자가 취득하니까 만약에 분묘지권을 시효 취득했습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권리 행사해야 되죠. 종손이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현재 분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효 취득했을 때 그 권리 행사를 토지 소유자에게 누가 해야 돼요? 종손이 해야 되죠. 그 연고자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점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종중이 예외적으로 분묘를 관리해왔다면 누가 분묘권을 취득한다고요? 종중이 취득한다. 원칙은 종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 이제 시간적 효력에 대한 부분인데 언제까지 분묘권 효력권이 미치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봉부인이 존재해야 되죠. 봉부인이 존재하고, 이 분묘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당사 간에 별도의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수호 봉사하는 한 계속된다는 게 우리 판례 태도죠 지금. 그러니까 제사를 모시는 한 끝까지 간다는 얘기죠 이거. 그 얘기입니다. 다만 약정이 있으면 약정 기간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맞죠? 그럼 분묘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이라고 했으니까 민법 지상권편이 준용이 되겠죠. 준용이 될 텐데, 이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적 효력, 최단 존속기간, 최단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이거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지상권편에서는 최단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경관 건물 소유 목적 지상권 최단 30년, 일반 건물은 15년, 다음에 공작물은 5년입니다. 그럼 분묘는 뭘로 봐야 돼요? 그 중에 경관 건물, 일반 건물, 공작물 중에 공작물로 봐야 되죠. 영원히 사실 곳이다 해서 이거 경관 건물로 보시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맞죠? 그럼 분묘지권은 공작물로 봐야 됩니다. 그럼 공작물은 최단기가 몇 년? 5년이에요. 이걸 적용할 거냐의 문제죠. 예를 들어 자네 땅에다 내 할머니 집 모시겠네. 그렇게 하십시오. 단 3년 뒤에는 이장을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존속기간을 정한 거죠 지금. 이거. 그러면 그 3년이 유효하냐의 문제죠.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판례예요. 이게 최단기간에 적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거 희요취득의 경우도 이거 치료 지급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희요취득한 경우에도 치료 지급이 없다는 게 판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지급하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해석한 걸로 일단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차이점이 우리 법정지상권 있죠. 법정지상권은 최단기간에 적용이 있다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은 최단기간에 적용이 있다는 거고 분묘지권에 대해서는 지상권 유사의 물건이지만 최단기간에 적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일단 이걸로 보입니다. 물론 법정지상권도 지료를 당연히 지급할 의무는 없죠. 근데 이게 지료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합의해야 돼.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법원이 정한다고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지료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자, 그럼 이 점 이해해 두시고 다음에 이제 장서적 효력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잘 아셔요. 분묘 기지권 그랬으니까 분묘 기지라는 것은 봉분이 안치된 이 밑에 땅을 말한다고 그랬죠, 이거. 그럼 위에서 내려다 보게 되면은 이거 동그랗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만 분묘지권이 미친다고 한다면 절할 곳이 없다고 그랬죠? 올라가 절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기지뿐만 아니고 주변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도 미친다라는 게 우리 판례였어요. 그래서 분묘의 기지뿐만 아니고 주변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라는 게 우리 판례였고, 근데 이 분묘들은 대부분 이 뒤에 초생딸 모양의 둔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판례가 뭐라 불렀다고요? 사성이라 불렀어요. 이게. 그래서 이 사성이라 불렀는데 이 사성을 풀초를 써가지고 이렇게 쓰는 판례도 있었고, 요걸 없애가지고 그냥 모래사자로 쓰는 경우도 있었죠. 물론 성자는 성성자예요,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당연히 사성까지 분묘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우리 판례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성이 봉분으로부터 30m 뒤에까지 설치되어 있으면 여기까지 미치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당연히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판례가 취하는 태도였고, 자, 그 밖에 이제 나머지 판례 엄청 이것도 잘 물어보는데 부부 일방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분묘지권을 취득했죠.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하여 쌍분 형태나 단분 형태로 분묘를 재설치합니다. 이거 인정했어, 안 했어요? 안 했다. 그러면 분묘지권은 기본적으로 신설할 권능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이장할 권능을 원칙적으로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만 참고인데 이걸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판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집단적으로 설치된 분묘였어요. 집단. 그러니까 이게 문중묘지였다고 가정해보죠. 문중묘지. 그래가지고 이게 집단으로 설치됐어요. 뭐 고조부, 증조부, 증조모, 할아버지, 할머니. 족보를 정리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선대들이 쭉 여기 누워 계시는데 족보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 자리에 누워 계실 분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 분묘들이 모두 분묘지권을 취득한 거예요. 취득했는데 분묘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을 했습니다. 일로. 이 자리가 아니어서 원래 높으신 분들이 위로 올라가시죠? 문중묘지가. 그래서 이제 일로 이장을 한 겁니다. 그럼 분묘지권이 그대로 유지가 됐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이거 유지됐게요? 소멸됐게요? 유지됐다. 그래서 집단 설치된 분묘가 분묘지권을 모두 취득했고 그 분묘 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서로 이장을 했다면 그 분묘지권은 유지된다. 다만 이장으로 인하여 여기 공토가 생겼죠. 공토가 생긴 부분은 분묘지권이 소멸하죠. 이제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를 생각해 봤을 때 합장을 위하여 쌍분 당분 다 인정 안 하죠. 근데 집단 설치에 대해서는 인정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판결 내신 우리 대법관 대법원 판사님이 분명히 문중원일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아주 커 보여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집단 설치된 분묘가 분묘지권을 모두 이제 취득했고 이 분묘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서로 이장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참고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분묘가 일부가 멸실했어요. 일부가 멸실하여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 회복도 가능했답니다. 유지됐다, 소멸됐다? 유지됐고요. 이거 이 판례 잘 아시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총유물인 임야예요. 총유물인 임야, 문중산을 가정해 봅니다. 총유물인 임야에 대고 분묘를 설치하도록 승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총유물인 임야에 대고 분묘 설치하도록 승낙을 해버리면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시키죠, 지금.
그러니까 이때는 문중총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총의 결의를 필요하다는 게 우리 판례 태도였죠. 여기까지. 그럼 이 정도 하고 조금 쉬었다가 판례는 보도록 할까요? 예, 조금 쉬겠습니다.